안녕하세요. 뷰티코리아에서 응용 지원을 맡고 있는 한아름 과장입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지 않거나 좀 울리게 들리시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네, 모든 분들 다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웨비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은 어느 분이 수상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해 오셨던 존 구디너프, 스탠리 위팅엄, 요시노 아키라 이 세 분의 과학자분께 공동 수상되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제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배터리 분야에서 분무건조 관련한 데모 요청과 문의사항이 저희 쪽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배터리를 주제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웨비나 같은 자리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 오늘에서야 비로소 좀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목차를 보시면, 뷰키 저희 지금 장비를 이미 사용 중이시거나 또 사용 예정이시거나, 예, 그리고 저희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뷰키 분무건조기 오버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구성물질을 만들기 위한 분무건조 솔루션이나 학술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용하시려면 어떤 모델과 어떤 구성 그리고 파라미터는 또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질문 채팅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시간 관계상 좀 힘들면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드려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키에서는 파우더, 비드, 캡슐을 이제 만드는 솔루션으로 스프레이 드라이어, 인캡슐레이터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요. 보통 5마이크론 이하의 나노 사이즈를 얻기 위해서는 나노 스프레이 드라이어 B90 장비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2에서 25마이크론의 사이즈를 수득하기 위해서는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 B290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울트라소닉 패키지를 장착을 하시면 60마이크론까지도 수득이 가능하시고 파우더는 아니지만 150에서 2000마이크론 사이즈의 비드나 캡슐을 얻기 위해서 인캡슐레이터 B390 모델도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좀 다양하게 나와서 노즐 부분만 익스체인지해서 또 사이즈를 더 작게 또는 크게 만드는 게 가능하세요. 오늘 중점적으로 볼 장비는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 B290 장비입니다. 구글링을 검색해 보셨거나 또 웹사이트에서 저희 분무 건조기, 뭐 스프레이 드라이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거의 B290 장비 자체가 스프레이 드라이어의 어떤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명만으로도 논문 자료나 학술 자료, 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4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저희 뷰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노트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게 솔루션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 시작이 저희가 1979년에 B190이라는 분무건조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B191 모델, 그리고 2003년에는 지금까지도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B290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2009년에는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타겟으로 한 B90 모델도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B290을 뒤이어 그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전자동 스프레이 드라이어 S300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돌아오는 6월 28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신제품 런칭 라이브 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링크는 웨비나 후에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다운받은 자료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의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라스크에서부터 시료가 주입이 될 건데요. 2mm의 실리콘 튜브를 통해서 페리스탈틱 펌프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자가 세팅한 펌프 속도, 그러니까 시료의 유속이 되겠죠. 유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노즐로 주입이 되고요. 노즐 주변은 사용자가 세팅해 놓은 인let 템퍼레이처로 히팅이 됩니다. 그래서 시료가 가스와 함께 분무되는 것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증발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장비 뒤편에는 아스피레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식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건조된 시료는 옆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원리에 의해서 밑으로 컬렉션 베슬 쪽으로 시료가 모아지고 그 모아진 시료의 사이즈는 2에서 25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그 뒤에 아웃렛 필터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저희 쪽에 그러면 어떤 시료를 스프레이 드라잉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보통 2mm의 실리콘 튜브를 통과할 수 있는 액상 시료는 모두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한 조건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점도예요. 300cps 이상의 높은 점도는 분무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 요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끔 보면 시료에 파티클 자체가 육안상으로도 잘 보일 만큼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일부 파티클이 2mm의 실리콘 튜브를 통과할 수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애매하게 좀 큰 사이즈, 200 마이크론 정도 되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좀 애매한 사이즈의 큰 사이즈는 노즐을 막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이 장비가 히팅이 220도까지 되는데요. 용매 BP, 보일링 포인트가 220도를 넘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건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스프레이 드라잉 하는 목적이 액상 시료를 파우더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캐리어 물질에 필모젠 솔루션을 넣어서 에멀전 상태에서 미세 캡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료의 스트럭처를 변경하고자 스프레이 드라잉을 한다거나 또 마지막으로는 고체 물질에 필모젠 솔루션이나 매트릭스 물질을 넣어서 코팅을 하고자 할 때도 저희 장비가 좀 활용이 됩니다. 시료를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당 1kg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실험실용 분무 건조기라고 분류를 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 B290 모델이고요. 최대 6kg까지는 파일럿, 25kg까지는 소형 생산 장비, 그 이상은 대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저희 장비로 일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업 하는 걸 좀 검토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대형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비 자체가 재현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미 성공적으로 또 스케일업 된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웨비나 신청해 주신 분들 신청자 리스트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보다 보니 저 이미 이 분야에서 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을 했어요. 네,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저희 장비가 관여한 단계에서 이 내용이 반드시 또 숙지되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뒤쪽에 나올 내용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슬라이드 2개 정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지는 1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나뉘고요. 최초의 1차 전지는 볼타이에서 그 1800년에 출시가 되었고 그 일회용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발명이 되죠. 이를 시작으로 니켈계, 리튬이온 전지 이렇게 성능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오다가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또 급격하게 성장의 가도를 걷고 있고 또 각광을 받고 있어서 더 안전하고 더 작고 또 용량도 크고 수명도 긴 것을 타겟으로 한 차세대 배터리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그 배터리 폭발 사고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이렇게 4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발화나 폭발의 주 원인이 되는 게 전해질 때문이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이 액상, 그러니까 액체 또는 겔 상태이기 때문에 과전류, 발열로 쇼트가 나면 전해질 자체가 연료로 사용돼서 발화, 화재로 이어지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고체로 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죠. 지금도 많은 사이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고체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분리막 역할까지 좀 동시에 하다 보니 크기도 작아질 수 있고 폭발이나 발화 면에서도 안전성이 높아지고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지금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성요소 물질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시고요. 양극재나 음극재, 활물질, 원료, 그리고 전해질, 물질은 워낙 많고 다양한데 근데 그게 무엇이든 혼합 후에 입도나 형태를 컨트롤해서 그러니까 건조를 시키려면 분무 건조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실 거예요.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저희 장비를 같이 함께 활용한 데이터 또한 같은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물론 알고 있고 본사에서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현 장비의 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모디피케이션하는 방향을 계속 시도 중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이클론 보시면은 위쪽이 일반적으로 장비를 구입했을 때 들어오는 사이클론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하이 퍼포먼스 사이클론이라고 해서 미립자나 아니면 시료의 양이 극히 적을 때 수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이클론 형태예요. 근데 어찌됐든 시료를 해소하려면 이 부분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합성물을 건조하고 또 수집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접촉하였을 때 원치 않는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코크로 해서 좀 개폐하는 식으로 좀 모디피케이션을 해봤고요.
그리고 주입하는 것도 사실은 플라스크나 바트를 많이 사용해서 주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mm의 실리콘 튜브가 이제 시료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은 오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린지나 아니면은 뭐 바이알에 세타를 통해 니드를 꽂아서 시료를 주입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처럼 뷰키는 좀 정해진 방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유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솔루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그래핀을 소재로 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핀은 소재 특성상 표면적도 넓고 전기 전도도도 좋고 또 내화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소재로 한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2020년에 발표되었던 분무 건조를 통해 그래핀 기반 복합재를 얻는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휴머스 메소드를 통해서 그래핀 옥사이드 현태액을 제조를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건조시키고 캐설레이션 하면은 그 그래핀 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렐티오 양극재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GO라고 되어 있는 그래핀 옥사이드에 PAN, 폴리아크릴 니트릴 설퍼를 믹싱해서 스프레이 드라잉을 하면은 그 GNS, 그래핀 나노 시트에 PAN 나노 입자가 루즈하게 감싸면서 우수한 성능의 음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처럼 뷰키의 분무 건조기는 다양한 분말 제품을 연구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또 형태와 사이즈를 컨트롤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고성능 리튬 이온 전지로서 대체가 가능한 양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논문인데요.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해요. 프리커서 서스펜션을 분무 건조해서 셈이나 TM으로 관찰을 하면 물질들이 서로 잘 얽혀 혼합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혼합된 금속 산암을 기반한 활물질 제조에 성공적이었다는 결과입니다. 계속 같은 맥락의 그 배터리형 전극 재료를 분무 건조함으로써 얻는 내용인데요. B290 그리고 295,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너트루프 B295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295는 그 질소나 알곤 같은 불활성 기체를 주입해서 오퍼레이팅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장비로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 두 장비를 연결해서 같은 프로세스로 건조를 시키면 그래핀 산화물 시트로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양극, 음극질 합성을 위한 여러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음극, 양극 활물질에 대한 관련 특허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희 분무건조기 B290 모델이 활용된 내용도 쉽게 보실 수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건조시켰는지, 어떤 노즐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었는지, 각 목적에 따른 분산, 혼합물을 원하는 크기, 형태로 얻을 수 있었고, 저희 실험실용 분무 건조기가 매우 경제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사용하시려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메인 장비예요. B290 스프레이 드라이어고요. 시료가 물 베이스거나 이제 20%를 넘지 않는 유기용매인 경우에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온도는 220도까지 올라갑니다. 일드는 지금 70%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평균적인 수치이고 시료마다 일드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시료 자체가 정전기 방지용 재료다라고 하면은 해수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80%, 90%까지도 나오고요. 만약에 시료가 고분자 물질이거나 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시료다 그러면은 특히 당 같은 거는 좀 스티키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70%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실험 목적에 따라서 사이즈가 중요하실 수도 있고 수율이 중요하실 수도 있고 치료의 뭐 보호를 위한 아웃렛 온도가 더 중요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마지막에 그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비가 아까 그림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이너트 루프, 불활성 루프 B295 모델입니다. 보통 유기용매 20%가 넘어가면 B295 모델을 290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B290 메인 장비 자체가 워낙 고온에서 유지가 되는 장비고 또 그 안에 내부가 표면적이 넓은 파우더가 분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산소까지 유입이 되면 자칫 이제 스파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발 방지 차원에서 불활성 가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대 마이너스 30도까지 냉각이 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스에 있는 용매를 한번 응축시키는 역할도 하고 클리닝된 가스를 다시 B290 메인 장비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 뒤에 장비가 실제로 연결된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B296 디휴미디파이어 제습 장비인데요.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옵셔널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은 가스나 기체 내 상대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인데요. 단순하게는 B290 메인 장비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B295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옵셔널 하지만 필수적으로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하시는 용매가 100% 유기용매가 아닌 경우에요. 유기용매도 있고 물도 포함한 경우에는 B296을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B295 장비 자체가 이전에 나왔던 이너트루프 B295 장비가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영하의 온도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B296으로 수분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기체 내에 있는 수분이 295 안으로 들어가서 냉각관이 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고장이 나게 되니까 그 방지를 위해서 296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조합으로 좀 권장을 드려요. B296 그리고 메인 장비 B290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오픈 프로세스와 여기에다가 B295까지 연결되어 있는 클로즈 프로세스. 지금 오픈 프로세스 보시면요. 시료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아스피레이터에 의해서 옆으로 넘어가면서 시료는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에어나 기체는 바깥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픈 프로세스고요. 클로즈 프로세스는 지금 사진을 좀 크게 보셔야 돼서 네. 이 조합인데요. 시료가 유기용매인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유입되는 가스는 불활성 가스가 되고요. 지금 똑같아요. 전면에 보시는 이 시료의 프로세스는 똑같고 가스가 뒤로 넘어가서 아스피레이터를 거쳐서 나옵니다. 나와서 제습장치로 들어가서 제습장치에서 수분이 한번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95로 들어가는데 295는 이쪽에 있는 모식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온도가 한번 익스체인지 되면서 떨어지고요. 여기 옆에 이 7번 이것이 쿨링 유닛이거든요. 그 냉각 시켜주는. 그래서 이 관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그 응축이 됩니다. 응축되어 응축수는 이 전면에 있는 울프 바틀로 떨어지고요.
다시 클리닝된 가스는 B290 메인 장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도 오픈된 곳이 없어요.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가동이 되고요. 안전상의 이유로 이런 조합으로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어디 뭐 리크가 있어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는데 6%를 넘게 되면 장비는 셧다운되게 되어 있어요. 장비의 일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가스 플로우 레이트, 인렛 템퍼레이처, 아스피레이터, 그리고 펌프. 펌프는 시료가 들어가는 유속을 결정하는 아까 그 페리스탈틱 펌프를 얘기합니다. 지금 4가지만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가끔씩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아웃렛 온도는 저희가 설정을 못하나요? 하시거든요. 요거는 인렛 온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용매는 뭘 사용하는지, 시료의 농도는 어떤지, 아스피레이터는 어느 세기로 가동하는지, 펌프, 시료의 유속은 어떻게 되는지, 가스는 어떤 유량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세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컨트롤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는 본사에서 주고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인데요. 화살 표시 두께는 영향이 큰지 작은지 요거를 나타내고요. 색깔은 지금 파란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는데 파란색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연두색은 아래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보통 파티클 사이즈예요. 그러면 뚱뚱한 화살 표시를 먼저 컨트롤 해주시면 되세요. 가스 플로우를 사이즈를 작게 하고 싶으시면 가스 플로우를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농도를 좀 높게 해주시면 또 사이즈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작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이제 농도를 낮추시면 되겠죠? 다음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일드를 높이는 거예요. 일드 높이려면 그나마 좀 뚱뚱한 화살 표시가 아스피레이터랑 유기용매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높여주시면 일드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아웃렛 템퍼레이처도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이 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인렛 온도예요. 네, 그리고 유기용매보다는 물이 들어갔을 때 네, 아웃렛 템퍼레이처는 좀 물이 들어가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장비의 전체적인 구성과 오퍼레이팅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좀 대략적인 사용 목적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주제와 관련이 또 없더라도 사용 중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세요. 네, 지금 질문이 이시연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것부터 네. 사회사의 스프레이 대비 차이점 무엇인가요? 장단점 차원에서 설명 바랍니다. 저희 장비의 최대 장점은 사실은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재현성. 타사에서도 뭐 파라미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몇 개 파라미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가 뭐 4개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 좀 저희는 좀 그런 정밀함이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별도의 아토마이저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피드의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일 경우에 노즐이 막힐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크기를 뭐 재어보고 시료를 그때그때 이제 재어보고 넣지는 않지만
200 마이크론 사이즈를 넘어가면 노즐은 좀 잘 막히는 것 같아요. 입자 크기는 경험적으로 조절해야 하나요? 입자 크기, 네, 뭐, 권장드리는 거는 200 마이크론을 넘지 않은 입자 크기가 좋겠지만, 아주 뭐 미세한, 그러니까 더 그거보다 작은데도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시료량이 많거나 농도가 짙다면 생길 수는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경험적으로 네, 접근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지금 50 마이크론 사이즈랑 500 마이크론. 저희가 일단은, 저희 스프레이 드라이어 장비는 2에서 25 마이크론의 시료 사이즈를 타겟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샘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사실은 900나노에서 한 40, 50 마이크로까지 관찰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프레이 드라이어에다가 울트라소닉 패키지를 장착을 하시면은 더 큰 사이즈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50 마이크론 사이즈를 타겟하시면 네, 울트라소닉 패키지를 같이 장착을 해서 가동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500 마이크론은 지금 저희 스펙 오버라서 이 방법으로 이제 그 분무 건조로 얻으시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요거는 아예 좀 다른 장비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입자의 표면이 깨진 형상이나 찌그러진 형상이 나올 경우에 구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절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입자 표면이 깨지거나 찌그러지는 현상은 온도가 너무 높아서 건조가 빨리 되는 경우에 좀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를 알고 계실 거잖아요. 시료의 보일링 포인트에 맞춰서 좀 최대한 인넷을 좀 낮춰주시고 좀 건조가 천천히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료 주입도 좀 줄여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입자 크기 5마이크론이 중심값 경우 입자 분포의 최대 최소 크기는 어떨까요? 제가 지금 5마이크론이 중심값인 경우 분포의 최대 최소 크기는 어떨까요? 제가 질문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한번 전화를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근데 사실은 이 장비 자체가 어떤 사이즈를 타겟으로 건조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균적으로 시료가 해수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우리는 10마이크론을 얻고 싶다, 20마이크론을 얻고 싶다 이렇게 타겟할 수는 없거든요. 대략적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 작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어떤 타겟에서 사이즈를 해소할 수는 없는 장비예요.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네, 점도가 높은 시료의 분무 건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희석시키는 방법, 희석해서 점도를 조금이나마 좀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점도를 낮추는 게 우선이에요. 사실 시료의 크기보다 점도의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점도가 높은 경우가 가장 네, 재현성이 좋다는 의미는 네. 재현성이 좋다는 의미는 지금 이 조건으로 실험을
한 뒤에 며칠 뒤에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재현성으로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입자 분포의 재현성.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씀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석하게 되면 결국은 입도가 작아지고 수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점도가 높은 시료를 분무건조 어쨌든 하시려면은 네, 점도를 낮추셔야 어쨌든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그걸 얻음으로써 또 네, 잃는 것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음, 혹시 지금 제가 올라온 답변은 다 대답을 해드린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제외하고는 다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웨비나를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의 연락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